사라는 마호가니 탁자에 앉아 익숙한 광경이 펼쳐지는 것을 지켜보았다. 대화는 마치 정교하게 짜여진 공연처럼 흐르며 날씨, 휴가, 그리고 모든 사람이 몰두하고 있는 최신 넷플릭스 히트작에 대한 주제를 덮었다. 예상했던 순간에 웃음이 터지고 고개가 일제히 끄덕여지며 가벼운 대화의 안락한 리듬이 마치 배경음악처럼 공간을 감싸고 있었다. 그러나 이 즐거운 겉모습 아래에서 사라는 더 깊은 무언가를 감지했다. 그녀는 마이클의 목소리에서 승진에 대해 언급할 때 느껴지는 떨림을 알아차렸다. 그것은 그의 실패에 대한 근본적인 두려움이 드러나는 순간이었다. 제니퍼의 시선이 결혼에 대한 질문이 나올 때마다 멀어지는 것을 눈치챘고 그녀의 미소가 미세하게 긴장하는 것을 보았다. 다니엘은 성공과 야망에 관한 논의가 오를 때마다 스스로 안으로 들어가라는 무거운 침묵을 느꼈다. 다른 사람들은 이러한 미묘한 뉘앙스를 전혀 인지하지 못한 채 마치 물 위를 춤추듯 포획성의 사회적 상호작용을 즐기고 있었다. 하지만 사라는 매 순간, 매 정지, 그리고 각기 선택된 문구를 통해 더 깊숙이 파고들었다. 마치 그녀는 다른 이들에게는 보이지 않는 주파수에 맞춘 보이지 않는 안테나를 가진 듯했다. 대화가 현재 사건으로 바뀌자 사라 안에서 무언가가 꿈틀거렸다. 여기에는 깊이가 있고 의미가 있으며 그녀의 영혼을 기르는 대화의 기회가 있었다. 그녀는 조금 더 가까이 리인딘, 진정한 호기심과 걱정을 담아 목소리를 높였다. 기술을 통해 연결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외로움의 비율이 사상 최고라는 것이 흥미롭지 않나요? 저는 최근 소셜미디어가 연결과 고립을 동시에 세우는 역설에 대해 읽었습니다. 이것이 저에게 의문을 제기합니다. 우리는 서로 진정으로 연결되고 있는 것인가, 아니면 단순히 연결을 행하고 있는 것인가? 사라는 역시나 느끼는 거절의 따끔거림, 그녀의 말이 깊은 곳으로 나아가려 할 때마다 보이지 않는 장벽으로 둘러싸이는 것을 느꼈다. 그녀는 공손한 미소를 지으며 스스로 안으로 물러났고 자신이 말하지 않은 생각에 짐을 지고 다녔다. 마치 그것들이 그녀 주머니의 돌처럼 무거웠다. 이 서사는 깊은 사색가의 삶을 보여준다. 잘못 이해받는 천재의 변별력 없는 이야기가 아니라 편안한 무지를 향해 기울어진 세상에서 지각의 명료함에 대한 진솔하고 진정한 탐구로서의 이야기이다. 그것은 강한 감정을 느끼고 비판적으로 사고하며 끊임없이 질문을 던지는 개인들의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이는 수능을 중시하고 진정성을 처벌하는 사회 속에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내 마음은 당신의 마음과 얽히게 되었고 내 정신은 차갑고 황량하게 느껴집니다. 이처럼 깊게 배인 사랑은 없습니다. 비가 내 영혼에 내리고 당신의 그림자는 강인하게 남아 있습니다. 이 폭우는 내 마음을 짓누릅니다. 당신의 사랑은 따스함을 주지 않고 나는 어둠 속 눈물로 짓눌린 고래처럼 느껴집니다. 당신은 스틸 드럼 소리 가운데 흔적을 남겼고 시카고의 거리가 내 존재를 형성합니다. 인간 정신의 미지의 영역을 탐구하여 혁신을 불러일으킨 심리학자 카를 융은 이 현상을 깊이 경험했습니다. 그는 더 똑똑하고 자아를 인식하는 사람이 될수록 그들은 사회의 집단 무의식으로부터 더 많은 고통을 겪습니다. 이것은 자부심의 상징이 아니라 경고의 메시지이며 자신이 깨달은 것을 잊지 못하는 이들이 지는 정교한 짐에 대한 인정입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깊은 사색가는 무엇으로 정의될까요? 그것이 지성일까요? 민감함일까요? 아니면 어떤 비극적인 운명의 배신으로 인해 특정 영혼들이 unwavering outsider status에 처해지는 것일까요? 정답은 생각보다 훨씬 더 복잡하고 매혹적입니다.
독일 철학자 프리드리히 니체는 신이 죽었다고 외친 유명한 철학자로서 사회의 위로가 되는 겉모습을 꿰뚫어보며 생겨나는 깊은 고독을 이해했습니다. 그는 자유로운 영혼에 대해 서술했으며 기존의 사고에서 해방된 이들이지만 이제는 자신이 만든 황무지를 방황하게 되는 사람들입니다. 궁극적으로 그는 이러한 자유로운 영혼들이 인류의 발전에 필수적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들은 자유를 얻기 위해 큰 대가를 치렀습니다. 깊은 사색가의 길은 종종 아동기부터 시작됩니다. 다른 아이들이 현실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그 중요한 순간에 어떤 아이들은 불편한 질문을 던지기 시작하고 어른들을 불안하게 만듭니다. 왜 어른들은 한 가지를 말하고 다른 행동을 할까요? 왜 우리는 전혀 행복하지 않은데도 행복한 척해야 할까요? 왜 사랑은 때때로 조건이 있는 것처럼 보일까요? 왜 규칙은 임의적으로 보일까요? 이러한 아이들은 곧 자신의 질문이 환영받지 않는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그들은 더 이상 과도 분석하지 말고 모든 것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라고, 다른 아이들이 하는 대로 맞추라고 권장받습니다. 하지만 질문은 계속됩니다. 그들은 단지 수면 아래로 물러날 뿐이고 매년 지날수록 더 복잡하고 절박해집니다. 아서 쇼펜하우어, 자연과 융에게 영향을 미친 우울한 철학자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겨울의 따뜻함을 찾으려는 고슴도치와 같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들은 위안을 위해 모이지만 서로 너무 가까이 다가가면 가시로 서로를 상처 입힙니다. 깊이 있는 사색가는 특히 날카로운 가시를 가진 고슴도치처럼 느껴지며 연결을 갈망하지만 가까이 다가오는 사람들에게 상처를 줄 운명에 처한 듯 보입니다. 이 상황의 흥미로운 점은 깊이 있는 사색가들이 단순히 지적으로 독특할 뿐만 아니라 신경생리학적으로도 다르다는 것입니다. 신경과학자 일레인 아론 박사의 고감성 개인에 대한 연구에 따르면 약 20%의 사람들이 더 민감한 신경계를 가지고 있어 정보를 더 깊이 처리하고 주변의 미묘한 변화에 더 잘 적응할 수 있습니다. 그녀가 고감성 개인 HSP라고 부르는 이들은 우리가 깊이 있는 사색가로 묘사할 수 있는 사람들과 상당히 겹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깊이 있는 사색가의 뇌는 근본적으로 다르게 작동합니다. 그들은 다른 사람들이 간과하는 세부 사항을 알아차리고 감정적인 뉘앙스를 포착하며 정보를 더 철저하게 소화합니다. 빠른 결정과 비상적인 상호작용을 중시하는 사회에서 이 심오한 처리 수준은 오히려 장점보다는 장애물로 보일 수 있습니다. 깊이 있는 사색가의 의미와 진정성 탐구가 효율성과 일관성을 강조하는 기업 문화와 충돌하는 사무실 환경을 생각해 보십시오. 다른 사람들은 자신의 원칙을 제쳐두고 역할을 수행할 수 있지만 깊이 있는 사색가는 목적이 결여되거나 윤리적으로 모호한 작업에 참여하는 것이 어렵습니다. 그들은 논의 중에 어려운 질문을 제기하고 간과된 명백한 문제에 주목하며 사무실의 가십이나 기업 용어 사용을 피하는 사람들입니다. 홀로코스트 생존자이자 인간의 의미 탐색으로 알려진 정신과 의사 빅토르 프랑클은 개인이 그 안에서 의미를 찾을 수 있다면 거의 모든 고난을 견딜 수 있다고 인정했습니다. 그렇다면 사회가 인간 경험에서 체계적으로 의미를 제거할 때는 어떻게 될까요? 일이 단순한 생산성으로 전락하고 관계가 거래적이 되며 존재가 일련의 산만함처럼 느껴질 때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깊이 있는 사색가는 이러한 의미 부족을 타인보다 더 강하게 느낍니다. 그들은 단순히 동작을 반복하거나 그냥 영위를 할 수 없습니다. 그들은 자신의 삶이 의미를 지니고 자신의 일이 목적을 가지며 자신의 관계가 진정성 있게 이루어지기를 요구합니다. 그러나 세상이 종종 이러한 측면을 방해하도록 설계된 것처럼 보입니다. 그들이 고립감을 느끼는 것은 놀라운 일이 아닙니다. 진리의 주파수,
혹시 어떤 사람들은 너무나도 다른 주파수에서 기능하는 것처럼 보인다는 것을 느껴본 적이 있나요? 그들은 여러분의 언어와 유사하게 들릴지라도 여러분이 완전히 이해하지 못하는 미묘한 뉘앙스를 전달하는 언어로 소통합니다. 그들은 웃을 수 없는 농담에서 유머를 찾고 사소한 것에 대해 열광하며 여러분이 깊이 공감하는 경험에는 무감각한 경우가 많습니다. 이 현상은 단순히 지능이나 교육과 관련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주파수와 관련이 있습니다. 윤근 집단 무의식의 개념을 탐구했습니다. 집단 무의식은 인류의 깊은 두려움, 욕망, 그리고 원형 패턴이 존재하는 공유된 정신세계입니다. 그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자신의 무의식적 요소와 진정한 대면 없이 살아간다고 믿었습니다. 그들은 종종 타인이 만들어낸 서사에 그저 따를 뿐 자신의 삶을 형성하는 근본 원칙을 검토하지 않습니다. 반면 깊이 있는 사상가는 이 심오한 차원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들은 일상적인 의식의 얕은 층 아래에 있는 진정한 것을 감지했습니다. 그 진정성을 경험한 후에는 나머지는 단순한 연극처럼 보입니다. 이는 삶의 대부분을 흑백 환경 속에서 보낸 후에 생생한 색상을 발견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 활기를 더는 무시할 수 없으며 그레이스케일만으로 만족하는 척하는 것은 불가능해집니다. 이것은 우리가 주파수의 딜레마라고 부를 수 있는 것으로 이어집니다. 깊이 있는 사상가는 진리의 주파수에서 진동하며 사회의 상당 부분은 편안함의 주파수에서 운영됩니다. 진리는 자주 불편함, 불편, 그리고 혼란을 가져옵니다. 그것은 우리가 무시하고 싶었던 문제에 직면하게 하고 마비시키고 싶었던 감정들을 느끼게 하며 우리가 보통 당연하게 여기는 믿음에 도전하게 만듭니다. 불교의 마야 개념은 현실을 감추는 착시의 베일을 강조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마야의 안전한 영역 내에서 존재하며 착각을 현실로 착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깊이 있는 사상가는 베일 뒤를 들여다보았기 때문에 예전과 같은 무의식으로 집단적인 가명흑에 참여하는 것이 불가능해졌습니다. 이 깨달음은 그들을 다른 사람들보다 높여주지 않는다. 오히려 그들을 고립시킨다. 방 안에서 유일하게 황제가 나체라는 것을 깨닫는 사람이라고 상상해보라. 당신의 솔직함은 환영받지 못하고 방해가 되고 부정적이며 관심을 끌고 싶어 하는 것으로 여겨진다. 당신은 문제를 복잡하게 만들려는 것이 아니다. 단순히 보편적인 부정에 동참할 수 없는 것이다. 고대 그리스 철학자 플라톤은 그의 유명한 동굴의 우화로 이 현상을 훌륭하게 설명하였다. 동굴 안에 갇힌 죄수들은 벽을 비추는 그림자를 현실로 착각하다가 한 사람이 탈출하여 진짜 세상을 인식하게 된다. 그가 돌아와 이 깨달음을 나누려 할 때 다른 죄수들은 그의 이야기를 무시하고 익숙한 그림자를 선호한다. 진실을 말하는 자는 종종 외부인으로 간주되며 혼란을 일으키는 자, 조화를 방해하는 자로 여겨진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간과하는 플라톤의 중요한 통찰이 있다. 해방된 죄수는 저항에 직면하더라도 진실을 계속 나눌 책임이 있다. 거절당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진실 그 자체가 중요하기 때문에 누군가는 그것을 인정해야 한다. 깊이 있는 사상가는 이러한 증인의 책임을 진다. 그들은 사람들이 가진 겉모습 넘어 시스템의 착취, 그리고 사람들을 가두는 믿음을 인지한다. 그들은 다른 사람들이 무시하기로 선택한 집단적 고통을 경험한다. 그들은 많은 사람들이 잊고 있던 질문들을 간직하고 있다. 이 책임은 부담스러울 수 있지만 매우 중요하다. 오, 강가, 내 마음은 한밤중 빗속에서 부서지고 있어. 제발, 오 강아, 내 마음은 한밤중 빗속에서 부서지고 있어. 그녀는 떠났다. 그리고 그녀의 그림자가 내 안에 새겨지고 끝없는 슬픔과 함께 흐르고 있어. 현재가 내 눈물을 잠길 수 없게 하라.
어둠이 내 두려움을 집어삼키지 못하게 하라. 제발 달콤한 강아, 내 슬픔을 하류로 실어다 줘. 내 영혼이 찢겨나가고 있어. 강에게 꿈을 위해 울고 있어. 이렇게 상상해보라. 당신이 방에 들어가자마자 뭔가 이상하다는 것을 느낀다. 대화는 가볍고 모두들 행복하지만 당신은 공기 중에 남아있는 깊은 긴장을 감지한다. 다른 사람들은 전혀 눈치채지 못한 채 즐겁게 주말 계획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지만 당신은 표현되지 않은 감정들 속에 잠긴 것처럼 느낀다. 이것이 심오한 사상가의 영역, 즉 감정적 경계가 스위스 치즈처럼 얇은 곳이다. 융은 이러한 현상을 심리적 전염으로 인식했다. 개인들 간의 감정과 심리적 상태의 무언의 공유라고 할 수 있다. 모든 사람에게 다양한 정도로 발생하지만 심오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항상 감정 수용체가 확장된 상태에 있어 모든 방향에서 신호를 흡수하는 것 같습니다. 감정이입자와 민감한 개인의 현상에 대해 연구한 정신과 의사인 주디스 올라프 박사는 이 능력을 감정 스펀지라고 부릅니다. 심오한 사색가는 단순히 감정을 관찰하지 않고 그것을 내면화합니다. 그들은 불안한 동료의 스트레스를 경험하고 이혼을 겪고 있는 친구의 슬픔을 느끼며 지하철에서 만난 낯선 이의 좌절감을 합니다. 그리고 자주 이들은 흡수한 감정을 자신의 것과 혼동하곤 합니다. 이러한 감정 흡수는 그들이 선택한 것이 아니라 라디오가 항상 켜져 있는 것처럼 감정 신호를 듣게 되는 것과 유사합니다. 그 결과는 피로, 깊은 영혼의 피로감으로 단순한 휴식으로는 해소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상황은 더욱 복잡해집니다. 사회는 이러한 민감성을 활용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사람들은 마치 자석에 이끌리듯 심오하게 생각하는 사람에게 다가갑니다. 그들은 종종, 때로는 무의식적으로 여기에는 진정으로 들어줄 수 있는, 공감할 수 있는, 그들의 고통을 위한 안전한 공간을 만들어줄 수 있는 사람이 있다는 것을 감지합니다. 그 결과 심오하게 생각하는 사람은 종종 비공식적인 상담과 감정적인 배출구, 다른 사람의 문제를 위해 항상 available 있는 존재로 역할을 하게 됩니다. 아이러니한 점은 감정적인 영향이 가장 필요한 사람들, 자신의 깊은 감정을 다루고 다른 사람들로부터 흡수한 감정도 함께 감당하는 사람들이 오히려 다른 사람들이 편안함을 찾게 하는 대상이 된다는 점입니다. 이는 이미 가라앉고 있는 사람에게 다른 사람을 구해달라고 요청하는 것과 같습니다. 심리학자 카렌 홀 박사는 감정 노동의 개념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이는 개인의 감정뿐 아니라 타인의 감정을 관리하는 보이지 않는 작업을 의미합니다. 심오하게 생각하는 이들은 이러한 감정 노동을 방대한 양 수행하지만 종종 아무런 인정이나 보답 없이 행합니다. 그들은 중요한 날짜를 기억하고 어려움을 겪는 친구에게 체크인하며 누군가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을 때 이를 알아차리고 기꺼이 도움을 제공합니다. 그러나 그들이 지원이 필요할 때 다른 사람들이 이를 제공하는데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습니다. 심오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의 감정적 필요는 다면적이고 복잡하며 타인이 이해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이들은 상투적이거나 피상적인 위로로 해결될 수 없습니다. 그들은 진정한 가시성, 이해 및 그들의 깊은 수준에서의 연결을 필요로 합니다. 관계에서 감정적 비대칭이라고 표현할 수 있는 상황으로 이어집니다. 깊이 있는 사고를 하는 사람은 상당한 기여를 하지만 그에 상응하는 깊이로 반응을 받는데 어려움을 겪습니다. 그들은 남을 북돋아주는 데 뛰어나지만 자신의 필요를 표현하려 할 때는 종종 외계어를 사용하는 것처럼 느낍니다. 이는 독특한 외로움을 만들어냅니다. 신체적으로 혼자 있는 외로움이 아니라 오해로 인해 고립된 외로움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감당하기에는 너무 복잡하거나 강렬하게 보이는 생각과 감정을 품고 있는 고립감입니다. 언제나 회복력 있는 사람, 지혜로운 사람, 모든 것을 통제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사람으로 이해되는 방식의 고립입니다. 내부에서는 종종 다른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혼란스럽고 길을 잃은 채로입니다. 정상이라는 가면입니다. 모든 깊은 사고를 하는 사람에게는 자신이 다르다는 것을 이해하는 순간이 옵니다. 특별한 것이 아니라 단순히 다릅니다. 이러한 깨달음은 종종 일련의 사소한 거절, 어리둥절한 표정, 어색한 침묵을 통해 서서히 드러납니다. 그들은 세상에 존재하는 고유한 방식이 somehow 올바르지 않거나 지나치거나 부적합하다는 인식을 키워갑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상이라는 가면을 만들어내기 시작합니다. 이것은 의도적인 속임수가 아닙니다. 생존의 수단입니다. 깊이 있는 사고를 하는 사람은 자신의 목소리를 억제하고 언어를 신중하게 선택하며 의사소통하기 전에 매 공간의 감정적 기후를 평가하는 법을 배웁니다. 그들은 사람들을 이해하는 데 능숙해집니다. 이는 조작을 위한 욕망이 아니라 필요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가면은 여러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깊은 사고를 하는 사람을 거절로부터 보호하면서 사회를 더 매끄럽게 거닐도록 돕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진정한 깊이를 마주했을 때 느끼는 불편함으로부터 다른 사람들을 보호하기도 합니다. 이 가면은 일종의 감정적 외교로 작용합니다. 즉, 걱정하지 마세요. 아직 마주할 준비가 되지 않은 감정을 느끼게 하지 않을게요. 라는 메시지를 전달하는 방법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가면을 유지하는 것은 피곤합니다. 끊임없는 경계, 지속적인 수행, 그리고 진정한 자에 대한 끊임없는 부정을 요구합니다. 깊은 사고를 하는 사람은 자신을 즐겁지 않게 만드는 농담에 웃고 지루한 일에 열의를 보이며 매일 겪는 잔인함과 천박함에 대한 반응을 숨기는 예술을 마스터했습니다. 실존 철학자 장 폴 사르트르는 나쁜 믿음이라는 개념을 탐구하며 우리가 진정한 존재의 불안으로부터 도피하기 위해 어떻게 스스로를 속이는지를 드러냈습니다. 깊이 있는 사색객의 가면을 쓰는 것은 자신의 진정성을 거부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이들이 받아들일 수 있는 방식으로 자신의 진정한 자아를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들은 자신이 누구인지에 대해 명확한 이해를 가지고 있지만 때로는 그것을 드러낼 유유가 없습니다. 이는 깊이 있는 사색가의 정체성에 분열을 초래합니다. 개인적인 자아는 복잡하고 사색적이며 감정적이며 공적인 자아는 유쾌하고 직설적이며 안전합니다. 이 분열을 유지하기 위한 노력은 막대한 비용이 들며 심리학자들이 마스킹 피로라고 설명하는 현상으로 이어집니다. 깊이 있는 사색가는 자주 사적인 공간에서 진정성 있게 존재하면서도 공적인 공간에서는 연기하는 이중적인 삶을 살아가고 있는 듯한 기분을 느낍니다. 슬픈 현실은 이러한 마스킹이 종종 역효과를 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그들이 일부 거절의 순간을 피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지만 동시에 그들이 갈망하는 깊은 관계를 맺는 능력을 방해합니다. 자신의 진정한 자아를 영원히 감추고 있다면 어떻게 진정으로 이해받을 수 있을까요? 끊임없이 다른 정체성을 가장하고 있다면 어떻게 자신이 속할 공동체를 찾을 수 있을까요? 그러나 그 가면을 완전히 벗어버리는 일은 두렵고 위험하게 느껴집니다. 깊이 있는 사색가는 아픈 경험을 통해 그들의 필터 없이 드러나는 진실이 대부분의 사람들을 압도할 수 있음을 배웠습니다. 그들은 자신의 강도가 사람들을 위협할 수 있음을 보았고 그들의 깊은 질문이 불안감을 불러일으킬 수 있으며 그들의 깊이가 고립으로 이어질 수 있음을 체험했습니다. 이것이 깊이 있는 사색가의 딜레마입니다.
그들은 성장하기 위해 진정한 연결을 원하지만 그들의 진정성이 오히려 다른 사람들을 멀어지게 만드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들은 자신이 인지되고 이해받고 싶어 하지만 그들의 진정한 본질은 주변 사람들에게 불편함을 유발할 때가 있습니다. 그들은 공동체를 원하지만 그들의 깊이에 맞는 사람을 찾는데 어려움을 겪습니다. 집단 무의식의 음모. 융의 집단 무의식 개념은 우리 개인의 의식 아래에 원형 모티프와 원초적 이미지로 가득 찬 공동의 심리적 영역이 존재하며 이곳이 인간 경험에 영향을 미친다고 제안합니다. 그러나 이 집단 무의식이 깊이 진정성 및 진정한 감정에 대한 두려움으로 오염될 때 어떤 일이 발생할까요? 우리는 많은 정신건강 전문가와 사회학자들이 포스트 진실 시대라고 부르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이는 진실이 없어서가 아니라 우리가 정확성보다 편안함을 선택했기 때문입니다. 외부 모습이 진정한 실질보다 더 중요시되고 성과가 진정한 표현보다 우선시되며 합의가 정직보다 우선시되는 시스템이 설정되었습니다. 깊이 있는 사고를 하는 사람은 종종 이러한 집단적 사고 방식과 마주하게 됩니다. 그들은 동화 속 아이처럼 황제의 벌거벗음을 드러내지만 그 솔직함에 대해 칭찬받는 대신 침묵당하거나 제쳐지거나 부정적인 존재로 특징 지워집니다. 예를 들어 감정 지능이 이론상으로는 칭찬받지만 실제로는 처벌받는 현대 직장을 생각해 보십시오. 독성이 있는 역학을 식별하거나 비윤리적인 행동에 의문을 제기하며 직장 내 정치에 참여하지 않는 깊은 사고를 하는 사람은 종종 비협조적이거나 문제가 있는 존재로 낙인 찍히게 됩니다. 그들의 무결성, 관점, 그리고 원칙을 타협하지 않으려는 의지 같은 가치 있는 특성들이 일관성을 우선시하는 환경에서는 불리한 요소로 작용하게 됩니다. 교육 시스템도 이 예를 보여줍니다. 어린 시절부터 아이들은 올바른 질문보다 올바른 답변을 우선시하는 법을 배웁니다. 그들은 반복적인 암기와 복종에 대해 보상을 받으며 비판적 탐구나 창의적 사고에는 보상을 받지 않습니다. 깊이 있는 사고를 하는 아이는 본능적으로 가정을 도전하고 단순한 정보가 아닌 이해를 추구하며 이러한 환경에서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습니다. 게다가 소셜미디어는 복잡성을 간단한 음성으로 변화시키고 뉘앙스를 잃게 만드는 메아리방을 조성하여 이러한 추세를 악화시킵니다. 깊이 있는 사고를 하는 사람의 본능적인 경향은 즉각적인 소비와 빠른 만족을 위한 형식에 적응하기 어렵습니다. 아마도 더 트러블링한 것은 집단 무의식 내에서 심리적이고 감정적인 깊이에 대한 두려움을 일컫는 깊이 공포증의 발생입니다. 우리는 약물을 통해 불편함을 줄이고 고통에서 주의를 돌리며 슬픔을 경시하는 사회를 만들었습니다. 우리는 성장과 진정성을 키울 수 있는 자기 성찰을 피하기 위해 내면의 자해에서 멀어지는 법을 배웠습니다. 깊은 사색가들은 본래 심사숙고와 감정의 복잡성에 기울어 있는 이들이며 사회적 흐름과 싸웁니다. 그들은 종종 지나치게 고민하지 말라고 경고받지만 실제로는 자신의 생각을 명확히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과민하다는 꼬리표를 붙받지만 사실은 진정한 자극에 적절히 반응하고 있을 뿐입니다. 그들은 독성 긍정성을 거부하기로 선택했을 때 부정적으로 낙인 찍히기도 합니다. 이로 인해 깊은 사색가는 자신의 인식과 경험을 의심하게 되는 가스라이팅 현상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들은 정말로 지나치게 많은 것인지, 지나치게 예민한 것인지, 복잡한 것인지 고민하게 됩니다. 그들은 사회가 깊이를 무시하는 것을 내면화하며 세상 속에서 자신의 존재 방식이 어딘가 결함이 있는 것인지 질문하게 됩니다. 존재의 역설, 많은 깊은 사색가들이 씨름하는 흥미로운 모순은 보이지 않으면서도 드러나는 감정입니다.
보이지 않는 것은 그들의 풍부한 내면 풍경이 복잡한 생각, 깊은 감정, 미세한 통찰로 가득 차 있지만 주위 사람들에게는 거의 인식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드러나는 것은 그들의 높은 감수성이 모든 사소한 무시, 거절, 오해에 취약하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이 모순은 독특한 심리적 스트레스를 만들어냅니다. 깊은 사색가는 인정과 이해를 원하며 자신의 내면 세계가 인정받고 가치 있게 여겨지기를 갈망합니다. 그러나 그들은 진정한 가시성이 동반하는 취약함을 두려워합니다. 그들은 내면의 깊이를 드러내는 것이 종종 거절로 이어진다는 것을 이해하게 되었고, 이로 인해 주변에 적응하기 위한 복잡한 전략을 만들어냅니다. 그리스의 키노시스 개념은 자기 비우기 또는 자기 은폐를 포함하며 이 현실을 반영합니다. 종종 깊은 사색가는 다른 사람들에게 더 다가가기 위해 자신의 필요와 복잡함을 억누릅니다. 그들은 자신의 존재감을 최소화하는 기술을 익혀 자신을 덜 생생하고 덜 위협적으로 만들어버립니다. 그러나 이러한 자기 은폐 행위는 큰 결과를 낳습니다. 깊은 사색가는 점차 자신의 목소리, 본질적인 필요, 개인적 진실과의 연결이 끊어지게 됩니다. 그들은 타인을 해석하고 반응하는 데 능숙해져서 자신의 내면 대화에 조율하는 것을 소홀히 하게 됩니다. 그들은 감정적 환상의 전문성을 갖추고 자신을 둘러싼 환경에 교묘하게 적응하게 됩니다. 이 역설은 그들이 세계를 이해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적응해야 할 필요성에서 비롯된 바로 그 적응력이 오히려 그들을 더욱 보이지 않게 만든다는 사실에 있습니다. 그들은 주변의 요구에 맞춰 자신을 형성하는 카멜레온으로 변모하게 되어 진정한 자아를 잃어버리게 됩니다. 이러한 상황은 진정성의 함정이라고 불릴 수 있는 것을 자아냅니다. 깊이 있는 사고를 하는 사람은 진정성이 의미 있는 관계를 형성하는 데 중요하다는 것을 인식합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들의 진정한 자아가 타인에게는 자주 압도적으로 느껴진다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따라서 그들은 고립의 고독과 거절의 고통 사이에서 갇히게 됩니다. 만약 해결책이 있다면 그것은 진정성을 줄이는 것이 아니라 그 진정성을 표현할 장소와 대상을 좀 더 선별적으로 선택하는 데 있는 것입니다. 깊이 있는 사고를 하는 사람은 자신의 깊이를 키워줄 수 있는 환경과 그럴 수 없는 환경을 식별하는 방법을 배워야 합니다. 그들은 진정으로 그들의 통찰을 감상할 수 있는 사람들을 위해 소중한 통찰을 아껴야 합니다. 융은 상처 입은 치유자의 원형에 대해 광범위하게 이야기했습니다. 이는 인생의 고난을 겪고 다른 사람들을 치유할 수 있는 힘으로 자신의 고통을 전환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많은 깊은 사고를 하는 사상가들이 이러한 원형을 잘 보여주며 그들 안에는 깊은 상처와 막대한 지혜가 함께 존재합니다. 깊이 있는 사고를 하는 사람들의 상처는 종종 평생 동안 오해받고 소외되거나 주변인들에게 압도적으로 느껴진 결과로 나타납니다. 그들은 종종 자신의 찬란함을 줄이도록 권장받고 목소리를 잠재우고 귀찮은 질문을 하지 말라는 압박을 받아왔습니다. 그들은 진정한 연결의 괴로움을 경험하며 불편함이나 거절에 직면하곤 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상처는 공감과 이해의 원천으로 변모합니다. 거절의 아픔을 느껴본 깊이 있는 사고를 하는 사람은 다른 사람들을 위한 안전한 환경을 조성하는 데 능숙해집니다. 오해받은 사람은 다른 사람들을 진정으로 보고 듣는 독특한 능력을 발전시킵니다. 과도하다고 여겨진 개인은 다른 사람들의 강도를 수용하는 법을 배웁니다. 상처 입은 자가 치유자로 변모하는 과정은 자동적이거나 간단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윤기 언급한 개별화, 즉 우리가 종종 무시하고 싶어 하는 그림자 같은 모든 면을 통합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깊은 사고를 하는 사람들은 그들의 민감함을 강점으로, 강렬함을 축복으로, 깊이를 소중한 자원으로 인정해야 합니다. 그러나 그들은 또한 자신의 복지를 보호하기 위해 경계를 설정해야 하며 타인의 기대에 소모되는 것을 저항해야 합니다. 상처받은 치유자의 길에서 가장 어렵게 느껴질 수 있는 부분은 지원을 제공하되 자신을 고갈시키지 않고 자신의 정체성을 훼손하지 않으면서 사랑하는 법을 배우는 것입니다. 깊은 사고를 하는 사람은 상처받은 치유자로서 세상에 특별한 기여를 합니다. 그들은 피상적인 문화 속의 깊이를, 위선의 풍경 가운데 진정성을, 점점 더 단절된 환경 속에서 진정한 연결을 끌어냅니다. 그들은 의식과 무의식, 표현된 것과 표현되지 않은 것, 경험된 것과 경험되지 않은 것 사이에 매개체 역할을 합니다. 고독의 연금술, 고독과 외로움은 종종 혼동되지만 두 경험은 뚜렷하게 다릅니다. 외로움은 타인으로부터 분리되어 느끼는 괴로움인 반면 고독은 자신과 조화롭게 지내는 기쁨입니다. 깊은 사고를 하는 사람에게 이러한 감정 상태를 구분하는 것은 정신적 웰빙을 위해 필수적입니다. 그들은 종종 자발적이지 않지만 어쩔 수 없는 상황으로 인해 고독 속에 놓이게 됩니다. 그들의 깊은 생각은 다른 사람들에게 다가가기 힘든 경우가 많습니다. 그들의 열정적인 성격은 압도적일 수 있으며 그들의 깊이 있는 질문은 위협적으로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이는 사회적 집단에서 제외되거나 피상적인 상호작용에서 무시되거나 단순히 모임 내에서 오해받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억압된 고독 속에는 예상치 못한 이점이 있습니다. 끊임없는 동조 압박에서 벗어난 깊은 사고를 하는 사람은 마침내 자유롭게 숨을 쉴 수 있습니다. 그들은 자신의 깊은 생각과 복잡한 감정을 경험하고 비판이나 거부의 두려움 없이 내면의 공간에 깊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 이 고독은 깊은 사고를 하는 사람이 진정한 자아와 다시 연결될 수 있는 피난처로 변모합니다. 그들에게 외부 세계에서 접하는 수많은 입력을 처리할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합니다. 그들은 타인에게서 흡수한 감정과 자신의 감정을 구별할 수 있습니다. 이곳에서 그들은 모든 역할과 적응력을 벗어 던진 자신의 진정한 모습을 재발견할 수 있습니다. 중세 신비주의자들은 영혼의 어두운 밤이라는 개념을 잘 인식하고 있었습니다. 이는 영적 황량함과 버림받은 느낌으로 특징 지어지는 단계로 궁극적으로 신성과의 더 깊은 유대감으로 가는 길을 닫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깊이 있는 사고를 하는 사람들에게는 고독과 외로움이 비슷한 역할을 수행하며 비본질적인 것들을 치워내고 진정으로 중요한 것을 드러내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변혁적 여정은 의도와 기술을 요구합니다. 깊이 있는 사고를 하는 사람은 외로움을 고독으로 전환하고 고립을 반성적인 사고로 변화시키며 배제를 자기 수용으로 바꾸는 기술을 익혀야 합니다. 그들은 자신과의 편안한 관계를 발전시켜야 하며 이를 통해 타인과의 관계에서 갈망하는 연결을 자신의 심층에서 발견할 수 있게 됩니다. 이는 은둔 생활을 하거나 인간적 상호작용을 포기하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는 자신과의 관계를 튼튼하게 만들어 타인과의 관계에서 분별하는 능력을 기르는 것을 의미합니다. 검증에 대한 절박함이 사라질 때 대신 진정한 이해를 기다릴 수 있게 됩니다. 많은 깊은 사상가들이 고민하는 반복적인 질문은 나는 어디에 속하는가?입니다. 자신이 속한 사회에서 외부인처럼 느낀 수년 후 그들은 그들의 경험에 공감하는 사람들이 있는지 비판적으로 사고하고 깊이 느끼며 끊임없이 기존의 규범에 의문을 제기하는 사람들에 대해 생각합니다. 다행히 그런 사람들은 존재합니다. 그러나 그들을 찾기 위해서는 인내와 용기가 필요합니다. 깊이 있는 사고를 하는 사람들은 특정한 공간과 활동에 자연스럽게 끌립니다.
그들은 서점과 도서관, 미술관과 박물관, 커피숍과 조용한 구석에 끌립니다. 그들의 관심사는 철학과 심리학, 문학과 시, 영적 실천과 치유, 예술을 포함합니다. 그들은 시트콤보다 다큐멘터리를, 피상적인 오락보다 본질적인 것을, 산만함보다 의미 있는 것을 선호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공간에서도 깊이 있는 사고를 하는 사람들은 종종 다소 가려져 있습니다. 그들은 자신을 숨기는 법을 배웠고 자신을 드러내기 전에 그들의 강한 감정을 누그러뜨리고 분위기를 가늠합니다. 따라서 다른 깊이 있는 사고를 하는 사람들을 발견하기 위해서는 감정적 레이더가 필요합니다. 즉, 평범한 대화 속에서 깊이를 감지할 수 있는 능력이죠. 징후는 미세하지만 인식 가능하게 존재합니다. 개별적인 질문을 던지고 당신의 내면의 생각에 진정한 호기심을 보이며 단순한 표면적 이해 이상을 추구하는 사람은 바로 그런 인물입니다. 두 깊은 사고를 가진 이들이 서로를 알아보게 되면 대부분 빠른 편안함과 인식이 돋보입니다. 결국 그들의 언어를 이해해주는 누군가가 나타나고 설명이나 단순화를 요구하지 않으며 그들의 강도와 깊이에 맞춰줄 수 있는 사람인 것입니다. 이런 연결은 드물지만 극도로 만족스럽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깊은 사고를 하는 사람들은 다양한 종류의 관계를 포용해야 합니다. 모든 관계가 소울메이트나 철학적 동지의 관계일 필요는 없습니다. 어떤 관계는 공유된 활동을 바탕으로 발전할 수 있고 다른 관계는 상호 격려에, 또 어떤 관계는 단순한 동료애에 기초할 수 있습니다. 본질은 모든 사람이 우리의 모든 필요를 충족시켜 주길 기대하는 것이 아니라 깊은 사고를 하는 사람이 원하는 풍부함과 깊이를 공동으로 제공하는 연결망을 키우는 데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자신에게 진실한 것이란 급진적인 행동입니다. 우리의 불안정으로 이익을 얻는 사회에서 진정성은 혁명적인 입장이 됩니다. 자신의 밝음을 감추지 않고 불편한 질문을 던지며 단순한 외양보다 의미를 우선시하는 깊은 사고를 하는 이들은 수능과 소비주의에 기반한 기존 구조의 도전장을 내밉니다. 우리가 얼마나 많은 경제활동이 개인들의 무력감에 의존하고 있는지를 생각해 보십시오. 미용산업은 외모에 대한 불안으로 번영합니다. 자기개발 산업은 우리의 결핍감으로 이득을 얻습니다. 오락세계는 우리를 자기 현실에서 멀어지게 함으로써 성공을 거둡니다. 스스로를 받아들이고 겉모습보다 실질을 중시하며 단순한 오락이 아닌 의미를 추구하는 깊은 사고를 하는 이들은 이러한 시스템에 도전장을 내밉니다. 그래서 이런 진정한 깊은 사고를 하는 이들이 종종 소외되거나 문제적 인물로 낙인 찍히는 이유입니다. 그들은 타인을 순응시키는 산만함에 참여하지 않기로 선택합니다. 그들은 불편한 진실을 드러내는 질문을 던집니다. 그들은 많은 사람들이 억누르도록 배운 감정을 경험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수능에 대한 저항은 단순히 고집스럽거나 반항적이려고 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내면의 진실과 외부 표현을 통합하는 무결성에 대한 헌신을 반영합니다. 깊은 사고를 하는 사람은 거짓을 포용할 수 없다. 그들은 가치가 없는 것에 대해 감사를 표할 수 없으며 슬픔을 느끼면서 행복한 척할 수 없다. 이러한 진정성은 부담이자 축복이다. 이는 그들을 자신이 속한 문화의 외부인으로 만들고 자신의 사회에서 낯선 존재로 느끼게 하면서 부담이 된다. 그러나 그것은 또한 진리를 증언하고 깊이를 지키며 의식과 무의식 사이를 연결하는 소중한 선물이기도 하다. 철학자 쇠렌 키르케고르는 불확실함에도 불구하고 믿기로 선택하는 신앙의 도약에 대해 이야기했다. 깊은 사고를 하는 사람에게도 유사한 도약이 필수적이다.
진정성을 받아들이는 행위는 잠재적인 결과에 관계없이 진정한 자신이 되기로 한 깊은 결단이며 반발을 초래할 수 있음에도 자신의 진실을 포컬라이즈하고 세상이 피상적일 때 깊이를 우선시하는 것이다. 이러한 행동은 엄청난 용기를 요구한다. 그것은 오해받고 소외되고 혼자일 가능성을 받아들이는 것을 포함한다. 그것은 편안함보다 허네스티를, 사회적 수용보다 genuineness를, 편의성보다 substance를 선택하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나 그것은 또한 진정한 관계, 영향력 있는 기여, 자신의 핵심 원칙에 부합하는 삶으로 나아가는 길을 열어준다. 파문 효과. 깊은 사고를 하는 사람의 영향력은 그들의 즉각적인 환경을 넘어 울려 퍼진다. 잔잔한 물에 던져진 조약돌과 같습니다. 그들의 진정성은 그들이 결코 완전히 인식하거나 이해하지 못할 방식을 통해 퍼져나가는 파문을 만들어낸다. 집단적 무지에서 벗어남으로써 그들은 다른 사람들을 깨우는 힘을 준다. 깊이에 대한 그들의 헌신은 다른 사람들이 내면의 풍경을 탐구할 기회를 창출한다. 이러한 영향력은 자주 미묘하고 간접적인 방식으로 작용한다. 깊은 사고를 하는 사람은 도전적인 질문에 직면하려는 그들의 준비가 다른 사람에게 자기 성찰을 촉발했다는 것을 모르고 있을 수 있다. 그들은 자신의 감정을 인정할 자유를 부여한 자신의 감정적인 개방성을 인식하지 못할 수도 있다. 그들은 자신의 진정성이 자신의 길을 찾으려는 사람들에게 길잡이 역할을 한다는 것을 결코 알아차리지 못할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파문은 눈에 보인다. 깊은 사고를 하는 사람이 진실을 공연보다, 진정성을 편안함보다, 깊이를 피상성보다 선택할 때마다 그들은 더 넓은 깨달음을 돕는다. 그들은 외형보다 substance, 사소함보다 의미, 망각보다 인식을 중시하는 문화를 조성한다. 이것은 깊은 사고가의 궁극적인 사명을 나타냅니다. 보편적인 이해를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깊이에 충실하고 세계의 문제를 해결하려 하지 않고 집단적인 부정에 참여하는 것을 거부하며 광범위한 사랑을 얻으려 하지 않고 진정성을 유지할 만큼의 자기 사랑을 기르는 것입니다. 지금보다 더 깊은 사고가들이 필요한 시대는 없습니다. 인공지능과 가상현실로 특징 지워지는 이 시대에 우리는 깊이 있는 사고를 할 수 있고 진정한 감정을 표현할 수 있는 개인들이 필요합니다. 양극화가 심화되고 미묘함이 줄어들면서 복잡성과 모호성을 포용할 수 있는 목소리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깊이가 아닌 속도를 중시하는 사회에서 우리는 잠시 멈추고 사려 깊게 반성할 준비가 된 사람들을 찾고 있습니다. 이러한 감정에 공감한다면 당신이 너무 많다는 느낌을 자주 받는 세상에서 이는 당신의 행동 촉구입니다. 이는 당신이 깊은 생각에 대해 사과하기를 멈추고 다른 이의 편안함을 위해 자신의 존재를 축소하지 않으며 피상적임이 충분하다는 생각을 버리는 것입니다. 당신은 결점이 없습니다. 당신은 과하지 않습니다. 당신이 문제는 아닙니다. 당신은 잠자기를 선호하는 사회에서 깨어 있습니다. 당신은 무지를 선택하는 문화 속에서 의식이 있습니다. 그리고 당신은 허세 행동을 축하하는 영역에서 진실합니다. 당신의 민감함은 약점이 아니라 당신의 독특한 강점입니다. 당신의 깊이는 족쇄가 아니라 소중한 자산입니다. 당신의 강도는 장애물이 아니라 당신의 힘입니다. 세계는 당신이 가져오는 것을 갈망합니다. 비록 이들이 그것을 수용하는 방법을 잘 모른다 할지라도 앞으로 나아가는 것은 당신 자신을 줄이는 것이 아니라 당신의 진정한 자아를 포용할 수 있는 능력을 강화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당신의 깊이를 존중할 수 있는 환경과 그렇지 않은 환경을 인식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당신의 공동체를 발견하는 동시에 그 바깥에 있는 이들에게도 연민을 지니는 것입니다.
그것은 세상의 거절이 당신의 본질에 해를 끼치지 않을 만큼 당신에게 깊은 사랑을 기르는 것입니다. 그것은 당신의 진정성과의 강한 유대감을 키워 다른 이들이 무관심한 것에 대해 이해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당신이 자신의 진리의 뿌리를 깊이 내리고 있어서 어떤 오해의 폭풍도 견딜 수 있는 것입니다. 깊은 사고가의 길은 분명히 도전적입니다. 그것은 용기, 회복력, 필요할 때 외로운 길을 가려는 준비가 필요합니다. 그러나 표면에 머무는 사람들은 결코 경험할 수 없는 보상을 제공합니다. 진정한 연결의 기쁨, 목적 있는 일에서 찾는 충만감, 그리고 자신의核心 가치에 충실하게 사는 평온함. 당신은 이 여정을 혼자 밟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전 세계에는 당신의 경험을 공유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한 의문을 제기하고 느끼고 비상적인 세상에서 깊이를 갈망하는 사람들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당신의 길을 가로막고 다른 사람들은 당신에게 끌리게 될 것입니다. 당신의 진정성이 인식하고 감상할 수 있는 이들에게 길잡이의 빛이 된다는 것을 믿으세요. 세상은 환상을 선호하는 것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그 밑에는 진실을 갈망하고 있습니다. 때때로 세상은 성과를 축하하는 것 같지만 깊은 곳에서는 진정성을 갈망하고 있습니다. 피상적인 것을 우선시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그 본질은 깊은 연결을 갈망하고 있습니다. 당신은 그 갈망에 대한 치료제입니다. 당신은 어둠 속에서 밝게 빛납니다. 당신은 얕은 물에 깊이를 가져옵니다. 당신은 환상 속에서 진실을 구현하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을 위해 당신의 빛을 줄이지 마세요. 그들의 편안함에 맞추기 위해 당신의 진실을 축소하지 마세요. 진정한 자신을 위해 사과할 필요를 느끼지 마세요. 세상은 당신의 물음, 감정, 깊이, 그리고 진정성이 필요합니다. 그것은 쉽고 간단한 해결책을 받아들이지 않는 당신의 거부, 의미에 대한 고집, 그리고 진정성을 추구하는 당신을 원합니다. 그것은 당신의 특별하고 복잡하며 강렬하고 훌륭한 자아를 필요로 합니다. 그러니 본연의 자신을 온전히, 완전하게, 그리고 주저없이 받아들이세요. 세상이 항상 당신의 본질을 이해하지 못할 수도 있지만 당신의 존재로 인해 반드시 변화할 것입니다. 궁극적으로 그것이 우리가 모두 제공할 수 있는 최선입니다. 깊이와 진정성을 가지고 있는 우리의 모습. 이것이 충분하다는 것을 믿으세요. 정말로 충분합니다. 당신은 충분합니다. 당신은 그 이상입니다. 당신은 세상이 필요로 하는 바로 그 존재입니다. 비록 세상이 이를 인식하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깨어난 공동체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의식 있는 동지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깊이를 추구하는 사람들의 모임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당신은 당신의 집을 찾았습니다.